네, 여러분들 교재 494페이지고요. 교육 관련 주요 법령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어려울 수 있는데 자꾸 보면서 익숙해지자. 그리고 교육법 관련해서 문제는 또 의외로 쉽게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푸시면 되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시면 일단 헌법에 그 조문 교육 관련 조문 변천사항이라고 해서 이게 또 예전에 시도교육청 문제에서 나왔던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좀 알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포함을 시켰고요. 일단 48년도 7월 17일에 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제16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63년도 개정 때 그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 60년대 그 운동 이후에 그런 변화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란 표현이 들어갔고 72년도에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닌다라고 해서 이 의무교육 조항이 초등교육뿐만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이라고 해서 이후에 이제 중등 고등으로 확대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조항이 72년도에 바뀌었고 그리고 80년도에 보면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에다가 전문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교육의 전문성이라는 표현, 그리고 평생교육 얘기, 그 다음에 교육 법정주의, 법률로 정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때 들어가고요. 마지막 88년도에 대학의 자율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중고 대로 놓고 봤을 때 이 대학 얘기는 가장 마지막에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장 먼저 하고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교육, 거기다가 교육의 전문성, 평생교육 이런 식으로 좀 변천 사항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문제를 보시면 2010년도 국가직 문제였네요. 국가직 문제였는데 다음에 제시하고 있는 그 헌법의 그 변천 사항을 변화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해서 문제를 보시면 일단 처음에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추가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얘가 제일 처음이에요. 제일 처음이고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 마지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이 처음이고 대학의 자율성인 기억이 마지막이니까 일단 답은 4번이에요. 답은 4번인데 나머지를 보시면 니은에서 의무교육의 범주를 법률이 정하는 교육으로 확대를 시켰고요.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이 마지막이니까 전문성이 이제 추가가 되고 법정주의 얘기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면 관련 문제 나와도 쉽게 푸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헌법 말고 교육기본법 외에 일부 개정 법률안 및 법안 제정이라고 해서 이 법은 21년도 9월, 8월 요때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시행은 22년도부터 시행이 됐던 그 내용을 이제 좀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 교육기본법이 이제 예전에 교육기본법이 있었고 그리고 교육기본법 신이라고 해서 2022년도 3월 25일부터 이제 요때 이제 개정이 된 건데 요 내용을 좀 보시면 교육의 기회균등이라고 해서 얘는 똑같고 그리고 여기 국가는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래서 요즘에 학령 인구 감소, 뭐 전체 출생아 수의 감소 요 얘기와 함께 학령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 그 학급당 적정수에 대한 얘기가 교육기본법 새로운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들어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 관련해서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만 한다라고 해서 이게 의무 조항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교육의 자치 관련해서 이제 좀 강화된 형태로 교육기본법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그 전에는 사회교육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 보면 제10조 사회교육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데 이 사회교육이라는 표현이
평생교육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바로 잡히고, 그전에도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을 썼는데 교육기본법 안에서는 수정이 안 되고 있다가 요때를 계기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 이렇게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부분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남녀평등 교육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요 새로운 그 교육기본법에서는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을 써서 이런 내용들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뭐 남녀평등, 양성평등, 양성평등 교육심의회라는 표현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기후변화와 환경교육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갔다. 이 정도. 요게 이제 달라진 신교육기본법의 내용이다라고 보시고요. 제가 요거는 좀 중요해서 뒤에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개정된 교육기본법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보시면 제4조에 교육의 기회균등 관련해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했어요. 그리고 제5조에서 교육의 자주성 관련해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으로 두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 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라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주체들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주체들의 자율성을 강조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17조 2에 양성평등 의식에 증진해서 학생의 존엄한 성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한 시책에 5가지 항목을 포함시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요. 기존 성의식 함양 조항을 삭제하고 양성평등 의식에 증진의 성교육, 성인지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라는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후변화 환경교육이라고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태전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를 제가 또 다시 정리를 좀 다른 방식으로 해드리자면 일단 평생교육으로 용어를 바꿨죠. 사회교육이 평생교육으로 용어가 바뀌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성인지 교육,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래서 요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성평등 교육을 체계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교육자치 강화라고 해서 그래야만 한다. 를 어떤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주체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시책 수립 실시 권한을 명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운영 자율성과 참여 보장을 명확히 한 거죠. 그래서 이 점에서 새로운 교육기본법, 그러니까 일부 개정된 교육기본법의 내용이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는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고 생태전환 교육이라고 해서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생태전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뭐냐면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이라고 해서 이게 21년도에 이제 통과가 돼서 22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 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이 자문기구로서의 좀 다소 낮은 지위였다면 이게 심의기구화가 되면서 좀 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하되 학교 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만 자문사항으로 유지를 시킨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립학교를 좀 관리하고 통제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앞에서 우리가 교육자치는 강화시키되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는 더 많이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해서 인사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고,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할 때 교육청에 필기시험을 위탁한다거나 전체적인 내용이 사립학교를 좀 규제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들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뒤로 가서 사립학교 그 학생 운영위원회, 학교 운영위원회 할 때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은 이제 초중등 교육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의무교육 관련해서 규정을 보시면 제12조에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제8조 제1항이 뭐냐면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지금 현재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구공립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제3항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 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 이거 무상교육으로 진행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의무교육은 중학교 단계까지 해당이 돼요. 그런데 현재 고등학교까지 전학년 무상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학급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에 대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가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운영 지원비 이런 거 고등학교에서도 학부모로부터 학교가 돈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각종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금 제가 하는 부분이 그 502페이지에 그 두 번째 그 502페이지를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502페이지를 보면 그 외 초중등 교육법 안에 학교의 종류 및 각종 학교의 지정과 취소 관련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발췌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학교의 종류라고 할 때 이제 특성화 중학교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를 말하고요. 교육감이 지정 고시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요. 그리고 학생 선발권이 있고 그렇지만 필기시험을 치러서는 안 되고요. 교육감은 법에 의거해서 특성화 중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미리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정 고시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미리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 요걸 좀 기억하시고요. 아무래도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꼭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가 있고 국제교육 특성화 중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청신국제중학교, 부산국제중학교, 영훈중학교, 대원중학교, 요거는 국제교육 특성화 중학교에 해당이 되고, 그 외에 다른 뭐 이후중학교, 한겨레중학교, 뭐 그다음에 뭐 전남 성지송학중학교 뭐 이런 학교들은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의 종류 관련해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면, 고등학교는 크게 일반계, 특수목적, 특성화 고등학교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에 따른 분류예요. 뒤에 가면 자율성에 따른 분류로 또 나눠볼 수 있는데, 교육과정에 따른 분류로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다양한 분야의 일반교육을 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우리가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학교들이 일반계 고등학교고요. 교육과정 분류상 특수목적 고등학교라고 하는 건 뭐 과학계열 고등학교, 국제계열 고등학교, 체육계열 고등학교, 그 다음에 그 마지막을 좀 보시면 이거 좀 중요한데, 산업계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마이스터교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뭐 과학계열, 국제계열, 체육계열, 그다음 마이스터교까지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교육과정 분류상 들어간다라는 부분하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 실업계라고 했던 게 특성화 고등학교로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보시면 특성을 직업적인 측면, 대안적인 측면으로 나누고 있는데, 특성 직업을 보시면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
분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우리가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이제 교육과정상 분류를 하고, 대안적인 특성으로 보면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만들어진 종래 학교 교육과는 다른 대안교육을 실천하는 그런 특성화 고등학교도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큰 틀로 나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분류는 뭐냐면 자율고등학교라고 해서 자율성에 따라서 이제 학교를 자율고등학교로 분류를 해서 다시 그 안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나누는 거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같은 건 뭐냐면 학교의 권학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 고시된 고등학교를 말하고요. 요건이 있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를 받지 않는 거죠.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를 지급받지 않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전입금 기준 및 교육과정 운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이제 뭐 교육과정이나 운영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반면에 정부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 일반 계고 고등학교들이 받는 그런 것들을 받지 않고 이제 자기들의 힘으로 이런 기준들을 충족하는 학교를 우리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교육감 이 요건에 해당하는 사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고 미리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그 최근에 작년에 그 원래 지정이 취소돼야 됐던 일부 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들이 다시 그 지정 취소 자체가 또 취소가 돼서 유지되는 걸로 결정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그거 관련해서 많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뭐냐면 공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이 교육제도 개선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 고시된 고등학교.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여기는 이제 공립고등학교니까 조금 더 강화된 형태로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지정 고시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사전에 동의를 받는 형태 요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2015년도 국가직 문제에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502페이지부터 503, 504페이지 그리고 505페이지에 걸쳐서 요 학교 관련한 내용들을 다 그 법조항을 거기다가 올려놨어요. 올려놨고 중요한 부분은 또 파란색으로 음영 처리도 다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읽으면서 제 수업 내용하고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는 505페이지에 20번 문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답은 1번이에요. 자율고등학교는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가 있는 거죠. 별도로 자율학교로 구분된다라는 표현은 없어서 이거는 답이 1번이었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니까 정리하시면 되는데 교육감이 특성화 중학교를 지정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학교 미리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취소하는 경우에도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외국어 계열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지정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공립형 자율학교인 경우에만 교육감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지정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번 관련해서 법조항을 보면 자율고등학교는 그 자율형 사립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이 두 가지가 해당이 되는 거죠. 자율고등학교 안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율적인 운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자율성이 보장되느냐 이것도 예전에 한번 문제에 출제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초중등 교육법 제61조에 보면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라고 해서 얘네들에 있어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학교 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해당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원의 자격, 특히 교장과 교감 자격에도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수업 등에 있어서
학교의 학년도가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2월 말일까지로 하는데 요것도 이제 가을 학기 시작해서 그 다음 해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학년제 같은 경우도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을 학년제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교과용 도서의 사용 관련해서도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라든가 초중고 수업 연한 요것과 관련돼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율성이 이런 부분에까지 미쳐서 크게 부여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전에 학교 그 자율학교의 경우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뭐 그거에 해당되는 것은 이런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 여기까지도 자율성이 가능하구나라고 해서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505페이지의 학생 징계 관련해서도 초중등 교육법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법에서 얘기하는 학생 징계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 학생의 징계 및 재심 청구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이하는 퇴학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고등학생이 퇴학 조치에 대해서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학생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학생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거는 이제 초중등 교육법이 아니고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것도 되게 학교 현장에서 중요하고 저 이제 사회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감의 임무가 나와요. 제11조에 교육감의 임무가 나오는데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해야 해요. 전담 부서를 운영해야 하고요.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 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의 부정적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 부정적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하고요. 교육부 장관, 교육감, 지역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이런 분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라는 조항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면 2018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저희 교재 509페이지에 있고요.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초중등 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상 학생 징계의 종류 중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시도학생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그 퇴학 처분인 경우에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니까 그걸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나왔었지만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서 선택하셔야 되는데 일단 답은 뭐냐면요. 3번이었어요.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게 일단 옳은 거고요. 그리고 중학생의 경우 퇴학 처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요청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해서 이렇게 다 바꿔놓은 거잖아요. 이 부분 정리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통해서. 그리고 이제 작년 국가직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보고 있잖아요. 보시면
근데 다 맞는 건데 하나만 틀렸고 이것도 되게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2번 같은 경우 볼게요.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가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경미한 사건이니까 학교장의 권한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그 요청 대상자가 가해 학생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에 이 피해 학생이 원하지 않을 때는 그거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얼핏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긴 했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상식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에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 맞는 거를 한번 보면서 정리를 좀 할 건데 학교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발생한 학생 간의 상해, 폭행, 협박, 따돌림 등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건 맞고요. 그리고 학교의 장은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학기별로 1회니까 이것도 1년에 2회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정리를 하시고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는 학내의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 교체 등이 있다. 이건 맞는 내용.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우리가 이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라고 해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내용을 보시면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 처분 적용하지 않고요.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합니다.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서 의의가 있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지금 행정심판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행정심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절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라는 부분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법률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우리 교재 510페이지에 제가 법 조항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방과 후 학교 과정 또한 선행교육이 금지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 운영되는 경우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그 교육복지 우선 지역이잖아요. 여기에서는 보상교육, 추가교육 가능하다라고 예전에도 우리가 한번 봤던 거니까 이때는 가능하고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책유실교과, 기술과정, 실과, 제2외국어, 그러니까 주요 과목이 아닌 경우 또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의 영어 방과 후 학교 과정 등에서는 그 선행 그 교육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얘도 정리 같이 해주시고요. 문제 보면 2019년도 시도교육청 문제였는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문제 처리 과정에서 중학생이 가해 학생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 의무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퇴학 처분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문제고요. 그리고 16번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해서 보시면 지금 바로 살펴본 영재교육 요거 영재교육 실시하는 건 규정에서 제외시킨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제외되는 그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 511페이지에 제16조에 적용의 배제라고 나와 있는 부분 그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 문제랑 연결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금지하는 행위인데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서 평가하는 거 안 되고요.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서 평가하는 것도 안 되고 대학의 입학 전형에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 대학별 고사를
역할을 실시하는 행위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금지 행위지만 3번 같은 경우는 금지 예외 적용의 배제로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해서 제가 512페이지를 보면 교원의 권리와 의무라는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그냥 제가 뒤로 빼서 교원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마지막에 어차피 뒤에 다시 한번 나오는 내용이라서 그때 설명을 드리고 우리 교재는 514페이지로 넘어갈 거고요.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방교육자치제는 일단 여러분들이 국가교육행정체계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좀 필요하다. 보시면 중앙교육행정이라는 게 있고 지방교육행정이라는 게 있어요. 중앙교육행정은 대통령,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 이렇게 내려오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대통령은 우리 아까 시행령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교육에 관한 대통령령을 반포하고 그리고 중앙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 주요 교육공무원의 임명,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교육정책 수립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국무총리와 국무회의는 국립대학교 총장을 임명한다거나 그 외에 교육정책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할 거고, 교육부와 교육부 장관을 보시면 교육부 장관은 인적자원 개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학교교육, 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중앙교육행정의 어떤 체계도라고 한다면 지방교육행정은 크게 광역 단위와 기초 단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광역 단위 수준, 기초 단위 수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광역 단위는 특별시, 광역시, 도를 얘기하는 큰 개념, 경기도 이런 개념이라면 기초 단위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광역 단위 내부에 시군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보시면 전국 17개 시도광역시 지방의회에 교육학에 관한 의원과 청원 등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형태로 교육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가 어떤 교육부 안에 교육 관련한 별도로 전문적으로 교육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에 상임위원회 형태로 교육위원회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시도의 교육학계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는 교육감이 있고 교육감 밑에 국가공무원으로 보아하는 부교육감과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부교육감은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부분도 문제에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기초 단위로 내려가면 이건 시군구인데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은 장학관으로 보임하는 교육장을 두고 있는데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위임받아서 분장을 합니다. 공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 고등국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운영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이런 것들을 맡아서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방교육행정에 광역 단위와 기초 단위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서 그거를 좀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내용으로 들어갈 건데 교육자치 제도의 의의와 원리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교육자치의 의의라고 하면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다라는 내용을 얘기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 교재 515페이지에 보시면 기초 단위 밑에 마지막 단락 보시면 교육장이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 학교의 운영 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사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학생 통합구역에 관한 사항, 요거 예전에 선주로 한번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 등 교육학의 진흥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장이 위임을 받아서 교육감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분장을 하는 그런 역할들의 범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방교육자치 제도로 넘어가서 516페이지에 교육자치의 의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교육에 있어서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교육 행정 체계도 일반 행정 체계와 다른 구조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교육자치라고 하는 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거죠. 그래서 그 밑에 2번 보시면 교육자치의 원리라고 해서 4가지 원리가 나오거든요. 이게 교육 행정의 원리랑도 좀 비슷한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개념들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교육 자체의 원리 첫 번째가 자주성 존중의 원리. 제가 맨날 자주 독립이란 표현을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뭔가 독립시켜서 교육활동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자주성 존중의 원리라면 전문적 관리의 원리라는 건 교육감을 비롯한 중요한 행정적 인사에 있어서 교육 또는 교육행정의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원리를 얘기하고 지방분권의 원리는 교육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중앙 집권을 지향하고 지방으로 권한을 분산하고 이양해야 한다라는 그런 원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민중 또는 주민통제의 원리라고 해서 교육정책을 민의에 따라 결정하고 운영, 구체적으로는 지방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에 지방교육의 정책 결정권이 기속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4가지 교육자치의 원리가 있다. 근데 어쨌든 이 교육자치의 원리 관련해서 특히 이제 자주성 존중의 원리라는 건 헌법 제31조 제3 우리 봤었잖아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라고 하는 그 헌법의 근거에 있는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자주성 존중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육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우리가 그 교육의 그 교육 자체의 원리라고 할 때 크게 이제 민주성의 원리랑 전문성의 원리로 좀 나눠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좀 구분을 해보자면 민주성의 원리는 지방자치에 보다 중점을 둔 원리고 2가지로 구체화가 되는데 주민자치의 원리, 지방분권의 원리 이런 것들로 우리가 민주성의 원리를 실현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전문성의 원리는 지방자치보다는 교육자치에 보다 중점을 둔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전문성의 원리는 다시 2가지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데 자주독립처럼 이제 독자적인 권한을 갖는 자주성 존중의 원리, 전문적 관리의 원리 이렇게 나눠서 볼 때는 이건 전문성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것들이고 민주성의 원리는 주민자치 원리, 지방분권의 원리가 해당이 되는 개념이다.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어디로 갈 거냐면 그 517페이지에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가 1952년 시군단위 교육자치제로 시작이 됐고요. 1964년에는 시도 단위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초자치에서 이제 시작을 하다가 이게 광역자치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시군구가 갖고 있는 그 자립 능력에 좀 이유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강남구와 저 지방에 있는 어떤 도시가 같은 예산이나 뭐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교육자치를 하기가 좀 어려워서 광역자치 수준의 교육자치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교육자치를 이제 그동안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이 첫 번째 교육자치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게 1991년 6월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시도의 교육하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시도의 교육위원회를 이때는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는 시도교육감을 두었죠. 이렇게 처음에는 시작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교육자치의 일부를 좀 폐지하게 되는데 2006년 12월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에
상임위원회 형태로 두도록 한 거죠. 여기서 이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시도의회 의원과 교육위원으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되 교육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어요.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던 교육감을 주민 직선제로 이제 선출을 하고 2010년 7월 이후 교육자치 의결기관이었던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에 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07년도에는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이제 변화가 됐었는데 다시 2014년에는 교육위원과 교육위원 주민 직선제가 폐지가 되고요. 별도의 교육위원회가 없어지면서 시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대신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교육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 형태로 교육위원회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교육위원을 자치제, 그러니까 직선제로 뽑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지방의회의 그 의원들이 그 상임위원회에 있는 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거를 이제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완전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으로 이제 좀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2010년 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7월부터 교육위원제가 폐지되는 상황,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폐지된 상태로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 형태로 교육위원회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육감 관련해서 좀 살펴보자면 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기준에서 정당원 제한기간 1년이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교육행정 경력이 삭제됨으로써 교육 경력이나 교육행정 경력이 없는 교육감이 이제 나올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2014년 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기준으로 교육 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을 3년 이상으로 하자. 이게 다시 이제 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서는 무경력자 교육감은 이제 지원을 못하게 이제 나올 수 없게 된 거죠. 그렇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 5년 이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정리하실 거냐면 지금 현재는 1년 동안 정당원으로 활동을 하면 안 돼요. 1년 동안 정당원 제한 기간을 받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행정 경력과 교육 경력을 합쳐서 3년 이상이 되어야 교육감 후보에 나올 수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예전에 그 5년 경력이 그대로 지금도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제주도만 5년 이상이고 그 외 다른 지역은 3년 이상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자치제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을 좀 알아보자면 교육의 자주성 원리를 살릴 수 있는 교육위원회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 요거를 이제 문제로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헌법 제31조 제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 경력을 3년으로 낮춘 것은 원래 5년이었다가 뭐 무경력이어도 된다고 했다가 다시 이제 3년으로 복귀한 거잖아요. 그리고 근데 어쨌든 5년에서 3년으로 이렇게 바뀐 것은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 있고요. 일반 자치와 달리 광역 단위에만 실시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교육 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부교육감을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금 임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전입금이 매우 미비해서 지방교육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전입금 인상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주요 쟁점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냐면 지금 현재 이렇다라는 얘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우리가 그 독자적인 교육위원회가 없고, 그리고 그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 경력이 3년이고 광역 수준에서만 지방자치를 하고 있고,
부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전입금이 매우 미미하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기억하자는 의도에서도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중요한 법률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 또 따로 보여드리는 건데,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보면 그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그러니까 뭐냐면 교육 경력과 교육 행정 경력을 합쳐서 3년이니까 사실은 뭐 교육 경력 3년만 있어도 되는 거죠. 그리고 교육 행정 경력 3년만 있어도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교재 519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고요. 일단 얘는 옳지 않은 것이고, 3번을 보시면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면 교육 경력과 교육 행정 경력을 각각 최소 1년 이상이 아니라 합해서 3년이잖아요. 합쳐서 3년 이상 갖추어야 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맞아요. 시도의 교육학회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교육학회에 관한 교육규칙 제정권도 갖고 있고, 그리고 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도 3년 이상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문제 보시면 우리나라 현행 지방교육자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 519페이지고요. 일단 부교육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교육감의 임기는 4년. 요거 지금 제가 정오표에도 드렸는데 이거 답 2번 아니고 1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부교육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맞고요.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고 제가 이제 교육감 세 글자라고 해서 3기에 걸쳐서 재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방교육자치제의 실시 단위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그 광역자치단체다라고 기억하시고요. 시도교육청에 교육위원회를 주고 교육위원회는 주민이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주민직선제 교육위원회도 없어졌고, 그리고 시도교육청에 교육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에 상임위원회 형태로 교육위원회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얘기를 좀 보자면, 문제 또 볼 건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령상 교육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일단 뭐 520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고요.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관장 사무에 해당한다.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이것도 맞죠. 시도의회에 제출할 교육학위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심의 의결할 권한은 이거는 의회의 권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위원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디귿을 제외하고 리을은 교육감의 임기는 4년, 계속 재임은 제가 이렇게 해서 3기에 달한다라고 했으니까 디귿만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다른 문제 또 보시면 교육감의 임기와 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당의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하는 건 맞죠. 그래서 이건 맞는 내용이고,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 경력 또는 교육 행정 경력이 5년이 아니라 3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재임은 3기.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교육위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및 사립학교 경영자 등은 겸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겸직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답이 이게 답이 3번인데 예전에는 5년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예전의 문제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보면 3번과 2번이 다 틀린 내용은 맞는데 그 당시는 5년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의 답이 지금 기준으로 하면 2번하고 3번.
그리고 이번 내용은 5년이어서 잘못된 거지만 2012년 국가직 문제가 있었을 그 당시에는 5년이 맞았기 때문에 그때는 답이 3번이었던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방교육자치제에서 이제 마지막 학교 자율 경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학교운영위원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학교운영위원회라고 해서 학교 자율화 확대 등 학교 단위 책임 경영제의 대표적인 실천 사례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설치 운영이 되었고요. 현재 공사리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중요하고요. 그리고 개념을 보시면 학교 단위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그리고 학교 공동체,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521페이지에 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 내용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법조문하고 좀 연결을 하자면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보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운영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구성, 운영돼야 된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학교 운영의 기능을 좀 보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21년도 9월 24일 일부 개정으로 22년부터는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학교운영위원회가 기존의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와 사립학교에서도 역시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요거를 따로 안 보여드렸는데 일단 여러분들 교재에 523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보시면 모든 사항에 대해서 국공립학교 경우에는 심의를 하고요. 그리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 헌장과 학교 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해서만 자문하고 그리고 뭐 교육공무원법 관련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빼고 그리고 그 외 나머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 사용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심의권과 함께 의결권도 갖고 있게 됐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1년 9월 24일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을 통해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하는 근거 등을 마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예산안에 대한 심의하는 역할까지도 학교운영위가 하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 작년 국가직 문제였는데 초중등 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자유학기제가 답이었기 때문에 쉽게 고르실 수도 있었을 문제였는데 학교 급식, 교과형 도서와 교육자료 선정, 대학 입학 특별 전형 중 학교장 추천 이 모든 사항들을 이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자유학기제 실시 여부는 뭔가 하고 안 하고의 재량의 여부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됐던 부분이었죠. 단지 이제 2015년 개정교육과정 안에서는 교장의 재량권에 따라서 최대 1년까지 자유학기제를 실시할 수 있었다면 2022 개정교육과정 하에서는 뭐 1학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아예 그냥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실시 여부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재량적인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셨다면 이 문제를 그렇게 풀 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설명하면서 개정교육과정 관련해서 이렇게 자유학기제는 이거는 내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은 아까 우리 교육과정 할 때 다뤘던 내용이니까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요.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데 523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를 제가 보여드린 거고 여기 보시면 어쨌든 그러니까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회는 이 모든 내용을 다 심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요 1번
학교 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만 자문하고, 그리고 7번, 8번은 교육공무원법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 나머지 모든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심의하는 내용들을 좀 보면 요것만 이제 사립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하는 거고, 학교 예산안과 결산,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교과용 도서, 교육 자료의 선정, 그 다음에 교복체육법, 졸업 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정규학습 시간 종료 또는 방학 기간 중에 교육활동 및 수련 활동, 그리고 학교 운영 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 급식, 학교장 추천, 학교 운동부의 구성 운영, 학교 운영에 대한 제한 및 건의사항,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공사를 모두 심의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도 심의 의결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수 및 구성이라고 해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규정에 따라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뭐 지역위원을 조금 더 많이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운영위원회 선출 절차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먼저 학부모위원하고 교원위원을 선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지역위원을 선출을 하고요. 그렇게 다 위원들이 선출이 되면 교원위원을 제외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을 합니다. 학생운영위원회인데 그 학교 선생님들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원위원을 제외하고 이렇게 선출을 하고 전체적인 학교 운영의 선출을 마무리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학부모위원회 자격 권한과 의무 관련해서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의 자녀가 재학하고 있어야 하고요. 교원위원의 경우는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누구든 선출을 통해서 위원이 될 수 있어요. 학교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라는 부분도 문제에 많이 출제됐던 내용이라고 기억하시고요. 기간제 교사는 당해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선거권을 가질 수 있지만 피선거권은 없고요. 사립학교의 경우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을 하고요. 지역위원은 당해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 근거지로 하는 사람이면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산회계, 감사, 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로 하는 사업자, 당해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 운영위의 그 지역위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학생운영위원회 정원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40에서 50%, 30에서 40%, 10에서 30%의 기준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사실 예전에 시도교육청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 인원이 적정한 것은이라고 나왔었는데, 일단 이게 너무 지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요 상태에서 어쨌든 학생 그 학부모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에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학생 수에 따라서 학교 운영위원회의 정원이 달라지는데 최대 15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정원을 기준으로 이 정원의 반 50%가 일단 학부모위원이어야겠죠. 그래서 8명의 반, 12명 반, 15명의 반이니까 7명 정도,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이제 요 인원에 다시, 그러니까 이거에 또 30%가 교원위원인데 거기까지 외우는 건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냥 전체 정원이 15명을 넘어서는 안 되고, 학부모위원 같은 경우는 정원의 50%까지 학부모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여러분들 교재 525페이지에 보면
선출하는 방법, 절차에 대한 내용들이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 4번 같은 경우에 선고 공고는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서 하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먼저 선출을 하는데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선출을 합니다. 이때는 서신이나 우편 투표도 가능하고요. 교원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직원 전체에서 무기명 투표,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에 해당이 된다. 여기서 이제 교감 아니고 학교장인 경우에 당연직 위원이고요.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서 이 위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하고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은 교원위원은 제외하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중에서 선출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이 또 526페이지 법조항에서도 다시 한번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읽어보시고 저 잠깐 쉬었다가 교육재정론으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